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란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FTX 사태로 인해서 이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크립토의 주류 시장 편입을 이제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안타까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이 없어질 것이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도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 사태를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 안 할 것이다라고 표현한지 모르겠지만요. 예. 어쨌든 시장에서는 크립토 이른바 윈터라고 하는 혹한기가 지금 이 FTX 사태 때문에 더 길어지지 않을까. 마운트 곡스 사태 이후로 한 3년 정도 침체기를 겪었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서요.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FTX 사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럭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식견을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오늘 만나볼 분 처음으로 기자분이 나오셨네요. 네. 블록미디어의 최동력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최동혁 기자입니다. 네, 글로벌 크립토 거래소 FTX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CEO는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이 FTX의 최대 부채가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고 그 채권자는 1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FTX 사태의 원인과 그리고 영향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 기자님, 일단 FTX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FTX가 어떤 곳인지부터 정리할까요? 네, FTX는 사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래소였습니다. 한때는 이제 현물 거래량에서 글로벌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거래소였는데요. 예. 특히 이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하나의 암호화폐 시장 인플루언서, 키 오피니언 리더로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표출하고 예. 방향성을 제시해온 업체였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한 인기를 끈 거래소였는데요. 특히 이 거래소 차원에서 1만 달러 예치를 할 경우 8%의 예치 수익 제공이나 10만 달러 예치를 할 경우 5%의 제공 등 굉장히 많은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예. 굉장히 많은 자금이 예치되고 운용되던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신흥 강자로서 발돋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초만 해도 맞아요. 이 크립토 윈터 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자 자기가 구원 투수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이 사태가 시작된 것은 이제 코인데스크가 이 FTX의 계열사 알라메다의 대차 대조표를 입수해서 이 자산 대부분이 FTX가 자체 발행한 토큰 FTT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FTT로 이루어졌다. 일단 네, 알라메다는 그러면은 계열사면 어떤 회사인가요? 네, 알라메다는 사실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렇게 크립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때 이제 하나의 거래 업체, 거래 사업을 위해서 설립했던 업체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뭐 거래소 그리고 국가 간에 있는 아비트러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을 발생시켜오던 투자 업체입니다. 그냥 VC하고 트레이딩 업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보시면 FTX를 설립하기도 전에 먼저 사실 알라메다를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자금을 좀 모았던 그런 회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인데스크라는 이제 미국 언론, 크립토 언론에서 먼저 얘기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네. 당시 이제 실사를 받았던 알라메다의 부채는 약 80억 달러 규모에 달했었는데요. 예. 6월 30일 실사 당시 자산 규모는 약 146억 달러였습니다. 예. 이 146억 달러 중 절반 가까이가 자체 발행 토큰, FTX의 자체 발행 토큰이죠. FTT로 구성되어 있었고 FTX가 거래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던 솔라나와 같은 암호화폐의 비중이 전체의 약 80%에 달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 자체적으로 조달했던 이 자체 토큰이 엄청 많았다. 네, 절반에 가까웠던 것이고 암호화폐들을 포함하면 이게 80%가 달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위터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시작을 먼저 이제 바이낸스의 CEO인 장펑자오가 시작을 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FTT의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된 것은 바이낸스 장펑자오 CEO가 바이낸스 거래소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FTT들을 정리하겠다라고 공개하면서였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토큰 보유 수량이 시장에 풀릴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가격 하락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이었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신의 토큰을 쟤네가 팔기 전에 먼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가격 하락세가 강화되면서 FTX가 점점 시장에서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FTX의 초기 투자자고요. 예. 초기 투자자 과정에서 지난해에 지분을 뺐습니다. 지분을 빼면서 지분을 빼는 대신에 그 BUSD하고 그다음에 BUSD는 일종의 달러 같은 거고요. 예. FTT 토큰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FTT 토큰을 약 5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우리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대량 매도가 나오니까 FTT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왜 팔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겠죠. 네네, 예. 왜 팔지에 대해서 CG의 반응은 뭐였냐면 루나 사태 때 얻은 교훈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판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FTX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네. 그러면은 장펑자오라는 이 바이낸스 CEO가 사실상 대규모의 이 FTT 매각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부터가 시작이 된 건데 이 청산의 문제는 그러면 관계는 어땠습니까? 사실 악감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FTX의 말씀처럼 초기 단계에는 투자도 진행하고 예. 그렇게 서로 이제 암호화폐 업계 인사로서 긍정적인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긴 예, 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불화설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된 거는 작년에 이제 FTX가 바하마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던 중 바이낸스가 자체 보유 중인 FTX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바이낸스의 주주 구성 등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상황에서 사실 바이낸스가 이제 FTT가 경쟁자 거래소이기도 하고 아니면 둘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서일 수도 있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이유에 대한 예상들이 있지만 실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FTX가 직접 바이낸스 보유 지분을 인수하고 구매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도 둘은 트위터 상에서 가끔씩 상대를 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설정과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이어져 온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기류가 이번 FTT 판매에 어떻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썰입니다. 둘 네, 사이의 썰입니다. 감정은 어떻든 간에 네. 바이낸스가 이후에 이제 이 FTX를 인수하겠다라는 식으로 트위터를 올렸었단 말이죠.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본격적인 인수 의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예. 보면 이게 투자 의향서를 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걸 실사를 해보고 얘네가 만약에 건전하고 우리가 인수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이 회사를 우리가 인수해서 이 시장의 충격을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잠시간 시장이 안정되었던 것은 맞는데 하루 뒤인 10일에 바이낸스가 공식적으로 FTX는 실사 결과 고객들의 자산을 잘못 처리해왔고 감독 당국이 직접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뉴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수를 포기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직접 저희가 바이낸스가 시작할 때는 이 FTX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FT의 현 상태는 우리가 관리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섰다라고 언급을 직접 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FTX의 파산 위기가 더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공시를 통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를 통해서 이 회사의 장부를 봤더니 상태가 안 좋아서 우리가 인수를 철회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인수하겠다는 것부터 철회까지 19시간밖에 안 걸렸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하루도 안 걸린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크립토 업계에서 하기도 합니까? 크립토 업계에서는 워낙 이 주요 인사들이 예. 트위터나 이런 개인 소통 창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런 와중에 트위터를 인수한 머스크는 네. 이 모든 사건이 다 트위터에서 벌어진 거다라면서 이제 그렇죠. 트윗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트위터가 이제 중심이 됐다라면서 됐다라면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FTX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주말 사이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CEO는 사임을 했습니다. 요 얘기도 좀 해주시죠. 미국 시간으로 11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주말이었는데요. 예, 예.
FTX는 이제 챕터 11 파산 신청과 함께 샘 뱅크먼 프리드 CEO의 사임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챕터 11 파산이 무엇인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챕터 11 파산은 미국 연방 파산법에 일관한 파산 절차로 채무자의 영업할권 그리고 채무, 자산 부분 개편을 수반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회생 파산이라고도 알려져 있긴 한데요. 챕터 11 파산 기업은 이제 자신들의 채무, 회생 계획안을 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예. 과거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크라이슬러 같은 기업들이 챕터 11 파산을 신청하고 유나이티드는 실제로 이런 부채 계약의 재조정 등을 통해서 파산 절차에서 이제 회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례 중에서 이제 챕터 11 파산 기업이 회생한 절차도 있는 만큼 미래에 이제 FTX가 어떻게 자금을 확보하고 회생 절차를 밟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챕터 11 파산도 우리나라로 치면 법정 관리랑 비슷합니다. 네.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자산하고 부채를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산을 다 파악하고 부채를 파악한 다음에 부채 재조정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 채권자들한테 야, 이 회사를 살리려면 너희들이 부채를 계속 갖고 가면 이 회사가 살아나겠니? 투자가 들어오겠어? 일단 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100억의 뭔가 채권을 갖고 있더라도 해도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0억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내가 100억의 채권이 있는데 20억을 하자라고 하면 동의하겠어요? 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예 파산해서 남아있는 자산을 나눠 갖자라는 것보다 회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채권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런데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마운트복스가 이 챕터 11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4년에 터진 사건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앞으로 그래서 아서 헤이즈 같은 비트맥스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FTX 사태가 아마 굉장히 길고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다. 마운트복스와 비슷하게 예. 라고 이제 이미 예견을 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제 챕터 11으로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그 투자자 같은 경우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채권자가 과연 자신의 채권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 또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죠. 일단은 기업 청산 챕터 7이 아닌 챕터 11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회생 과정이 아주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FTX 거래소의 자체 코인이라고 하는 FTT. FTT가 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FTX가 이 FTT를 가지고 어떻게 했길래 문제가 됐다는 걸까요? FTT 토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 FTT 토큰은 원래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하나의 유틸리티 토큰처럼 활용이 되던 암호화폐입니다. FTT 토큰을 이용자가 구매하고 이를 거래소 내에 스테이킹할 경우에 거래소 수수료나 레퍼럴 피 아니면 입출금 관련해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FTX 거래소 내에 이니셜 코인 오퍼링, 이그널 익스체인지 오퍼링, IEO를 제공할 때 이 FTT 스테이킹이 기준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던 토큰인데요. 네. FTX는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대량의 FTT 구매 내역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이런 관련 마케팅을 진행해왔던 상황입니다. 네. 장기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와 기타 운용 자금액을 이 소각에 사용하기 때문에 FTT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될 것이다라는 로직을 자주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예. 시장에서는 이제 의결권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FTX라는 거래소 주식과도 비슷하게 인식이 되던 코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영문으로 된 네네. 숫자와 함께 나오는 스테이크 FTT라는 자료 화면이 나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보고 설명을 들어야 이게 좀 더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보시면 이제 티어 0부터 이제 티어 7까지 저 FTT 스테이크드 이 거래소에 예치한 FTT에 따라서 예. 이 수익이 그리고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제 25 스테이킹을 했을 경우에 보너스 보트 저런 경우에 이제 거래소에서 뭔가 선택권 같은 게 있을 때 제공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리스트에는 없지만 이제 저기 보시면 프리 데일리 ERC20 ETH 위드드로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이 FTT 예치를 한 수량에 따라서 이제 거래소 이제 입출금을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제해주는 혜택 등도 있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거래소가 정상 운영되지 않아서 저 부분이 이제 NAN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처럼 이제 레퍼럴 피나 메이커 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자신이 거래를 만드는 거래, 내가 새로운 가격을 오더북에 제공해서 만드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저처럼 내가 거래를 만들었을 때 오히려 이런 리베이트,
수수료 환원까지 제공해주는 거래소를 오래 이용할수록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발생하는 토큰 인센티브 구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저 FTT를 스테이킹하는 상황에서 예. 저도 조금 저 스테이킹하고 먼지가 있습니다. 대충 두 분 다 한가. 지금 네. FTX를 사용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FTT를 스테이킹하는 많은 분들이 아마 저 뭐 메이크 피를 다시 리베이트 받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ERC20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가 무료였어요. 제가 스테이킹한 수량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뭐 바이낸스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요. 그게 아마 수수료가 0.01이던가 그래서 꽤 나가거든요. 근데 예. 이게 다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뭔가 입출금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걸 이제 예치를 해두고 야 FTX가 설마 망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저거 그냥 묶어뒀던 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통계치에 따르면 그 통계치를 이제 작성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실 실제 회원이 얼마냐는 게 고객 정보이기 때문에 알기가 예. 힘들고 다만 거주지별로 이제 얼마나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느냐 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나라가 미국 빼고 1등입니다. FTX 거래소의 접속률이 6%가 넘는 식으로 점유율이 가장 많거든요. 예. 그 다음이 이제 러시아였나요? 그렇게 이어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아마 그래서 한국인 피해자가 생각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이 접속 통계 때문인 것 같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접속 통계가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접속한 분들 플러스 선물 거래가 사실 더 중심입니다. FTX 같은 경우에는 선물 그 수수료가 굉장히 싸게 책정을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장해 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러면 뭐 투기의 민족입니다. 이런 말 예. 하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투자라고 투자를 하죠. 예.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헤비 유저가 많아서 아마 굉장히 그 점유율이 높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우리나라의 유저가 1만 명 이상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을 수 있고 맞아요. 알 수 그리고 없어요. FTT가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 자체 토큰인데 이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대출을 해서 다시 FTT를 구매해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제 시세가 폭락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FTT 때문에 생겼던 유동성 위기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에 이제 자금 부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뱅크런까지 간 거잖아요. 네. 뱅크런 규모는 어땠습니까? 사실 뱅크런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예. 이제 이 FTX 그리고 알라메다가 보유했던 자산이 사실상 대부분 거의 이제 가치가 없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알라메다 자산 현황을 보시면 이제 저게 6월 기준이죠. FTT와 이제 솔라나 등 이제 암호화폐 비중이 약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TT 같은 경우에는 현재 94%가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에 솔라나도 63%가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알라메다의 재무제표 중 암호화폐 비중이 80%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자산이 증발했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앞서서 이제 거래소 인수나 어떻게 보면 회생 절차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거래소 신뢰도와 자산을 전부 잃은 거래소를 부채만 잔뜩 안은 상태에서 인수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니까 확실히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 현황을 보면 워낙에 그 자사 코인 그리고 크립토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무너졌을 때 크게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네. 생기게 되는데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뱅크론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듣지 못했는데 왜 이제 크립토 마켓에서는 거래소에서 뱅크런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이 뱅크런이잖아요. 예. 뱅크. 은행이 아니니까 거래소는. 예. 은행이라는 말은 뭐냐? 예치를 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KRX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예치 기능이 없습니다. 네. 예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한 줄 사면 네. 예탁결제원에 있는 제 명부에 제 이름이 하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음. 그 거래소는 이제 거래를 중개하는 곳이고요. 그 증권사는 그 개인과 이 거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B2C 기관인 거고, 네. 한 거래소는 증권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래를 이제 중개해주는 곳이고요. 그런데 코인 거래소의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요,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삼성증권의 역할을 모두 업비트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군데서 하고 한 군데서 있군요.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소로 들어온 그 코인이
주식 같은 경우는 예탁결제원으로 가서 거래소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FTX 같은 경우에는 FTX로 넣은 코인을 FTX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FTX 같은 큰 곳이 규모가 큰 세계 2위 거래소가 감히 고객의 자금에 손을 댔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지금 밝혀진 바로는 FTX가 들어온 고객의 자금을 알라메다에다가 빌려줬다라는 생각이 나오고 고객 자금을요. 고객 자금을 그래서 예. 문제가 생긴 거고 근데 그 빌려준 그 알라메다가 지금 현재 뭐 루나 사태 때나 여러 가지 그 크립토 윈터 때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른바 구멍이 생긴 거죠. 자본에 구멍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도된 바로 그 장부를 까봤더니 아니 대부분의 자산이 FTT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얘기 뭐예요? FTT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저 그 알라메다는 거의 뭐 그 파산 사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네.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네, 거죠. 최악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맞습니다. 되는 사태가 그 되는데 최악이 가장 핵심 뭐냐면 고객 돈에다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규모가 대충 한 10억에서 20억 달러가 이르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을 크게 넘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어떻게든 좀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던 것이 이제 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이 50억 달러까지 지원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FTX 물론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만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회복 절차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샘 뱅크먼 프리드 전 CEO죠. 전 CEO가 실제 고객들의 인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예.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FTX와 알라메다 사태가 주목받으면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 FTX와 알라메다 사이에도 자금 운용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의혹, 혹은 주말 발생한 FTX 해킹과 자금 유출 사태 등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한 신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자체 발행 토큰을 재무 및 대차 대표 자산으로 활용하던 이제 암호화폐 생태계의 관행, 그리고 고객 예치 자산을 자신의 자산들과 같이 활용하던 거래소 운영 측의 도덕성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들이 쌓아왔던 위상이 지들이 만들어온 플랫폼이 건전한 기반 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예. 이들이 실제 보유 자산으로 이용하던 FTT 코인도 현재 1.4달러에 거래되는데 이거는 정말 6월 30일 기준 3개월 전 대비 94%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94%요. 네, 맞습니다. 엄청나군요. 실제로 이들이 자신의 보유 자산이다라고 인식하고 활용해 왔던 토큰도 사실상 증발된 상태이고 대부분의 자산과 신뢰도를 잃은 상태에서 이들이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더해서 특히 최근에 미국 정계에서도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 관련 입법 필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미국 법무부가 이제 FTX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관련 사기나 운영 관련 이슈가 없는지 한번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렇게 관련 이슈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대두된 상황입니다. 확실히 지금 뭐 회복, 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보다는 지금 피해가 얼마나 될지에 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제 비트맥스의 이제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제2의 리먼 사태처럼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사태로 사실 암호화폐 생태계의 어떤 미래에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크립토 이 생태계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평판도 좋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오던 인물이기도 했고 FTX는 이런 부분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굉장히 많은 돈을 수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연기금은 물론 블랙락이나 타이거 글로벌, 세콰이어,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굴지의 투자사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왔었는데요. 예. FTX는 이런 자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프로젝트 인수와 투자에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파산 신청을 낸 계열사만 해도 130여 개에 이르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던 이들이 시장의 생태계의 붕괴를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촉진시킨 사람들이 돼버린 거죠. 붕괴와 관련해서는 사실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리만이 될 것이냐 엔론이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도덕성 문제 관련돼서 아까 예. 오진석 앵커가 선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파산 신청 이후에 발생한 8천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자작극이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챕터 11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법원이 자산을 평가할 때 해킹 당한 자산을 자산에서 뺍니다.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에게로 가겠죠. 가져갔죠. 네. 예. 이것도 약간 자작극 얘기 나오는데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번 해킹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킹 이슈가 없이 운영된 거래소였기도 했고 FTX와 FTX US에서 이 해킹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별개로 운영되는 서비스에 어떻게 동시에 해킹 사건이 발생했냐라는 점에서 내부 취약점이 공략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이가 이런 해킹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저희가 확답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직원분들도 FTX 입출금, 이제 FTX 직원분들도 내부 거래, 입출금이 막히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개인 자산도 대부분이 동결되었을 텐데 여기서 개인 자산이 잃었다는 불만에 이들이 의도적으로 거래소 보유 자산을 유치시켰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바하마에 위치한 FTX다 보니까 바하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출금을 허용을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뭐 콜드 월렛으로 이체됐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내부적으로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해킹과 관련해서 내부 자금이 유출됐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대로 저도 그 뉴스에 대해서 조금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게 바하마 공식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FTX에 공식적으로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예. 그렇다면 이제 FTX가 바하마만 왜 잠시만 이 입출금을 허용해 줬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의혹이 들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충분히 시장에 그런 의혹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 시간 출금된 것이 분명히 지금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윤리적인 문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제가 뭐 10,000명 이상의 이용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해외 직접 투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뭐 지금 하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실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융당국 조사 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이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 실제 해외 FTX 이용자와 해외 거래소에서 FTT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에서 이 FTX 프로 이용자 수를 확인했을 때는 최근 3개월 1회라도 접속한 국내 이용자는 약 34만 명에 달했고 34만 명이요. 네. 어제 저녁 이제 시밀러웹 웹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이용해서 확인한 결과 FTX의 월간 방문자 수는 약 1,050만 명에 달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주신 국내 이용자가 약 6.3%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에 기반하면 약 63만 명은 FTX라는 거래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했다는 것인데 이들이 암호화폐 투자, FTX의 자금을 예치해 놓지 않고는 이렇게 이 FTX 거래소에 방문했을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예. 이렇게 FTX가 굉장히 많은 예치금에 대한 혜택 등도 제공하였기 때문에 사실 이를 특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국내 투자자, 이 정부 기관 조사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국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피해 규모에 대해서 고란 앵커는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네, 그 10,000명에 23억이라고 한 거는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예. 국내 코인원 등의 FTT라는 토큰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거 기준으로만 산정한 거고요. 예. FTX를 실제로 몇 명이 가입했는지는 국내 정부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FTX 같은 경우에는 특근법 대상 거래소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실제로 조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고요. 뭐 다행히 일찍 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이게 구제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겠다라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머클트리 준비금이라는 증명이라는 거를 동참하겠다 이렇게 거래소들이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이 좀 명확하게 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현재 이제 크라켄이 진행하고 있는 Proof of Reserve (POR) 제도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크라켄은 이제 제3 감사 기관을 통해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총액이 고객 예치금의 총액과 최소한이 일치하거나 이를 초과하는지를 검사받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하나의 이제 통합된 정보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개인들은 그러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이 거래소 보유량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이 머클트리 구조입니다. 머클트리는 이제 앞서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이제 작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상위 해시값을 만들어내는 구조인데요. 예. 만약 거래소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 내 계정의 보유 자산 해시값이 실제 감사처에서 진행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낸다면 내 계정의 보유 자산은 제대로 된 정보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네. 일반적인 감사에서는 사실 이 종합된 데이터를 통해서 거래소가 예치금 대비 100몇 %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개인이 내 개인 자산이 이 총 예치 고려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처럼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개인 자산의 거래소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감사 보고서에 드러난 게 아니고 실제로 블록체인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이 준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플랫폼들이 이걸 가지고 투명성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국내 거래소들은 이제 비슷한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예. 업비트와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 예치 가상자산과 이제 거래소 보유 가상자산을 매 분기마다 1대1 매칭 여부를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사실 국내 거래소들이 특근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왔던 예. 것입니다. 특근법상 이제 국내 거래소들은 개인 자산의 거래소 자산과 분리 관리 이처럼 정기적인 공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거래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제도의 한계도 충분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POR 이제 실사 같은 경우에도 이들은 이제 정기적인 공시 의무도 없고 이런 것이 개인 자산의 분리 관리가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공시 시점에만 개인 자산 추가적인 자산을 확보해서 공시 자산으로 공개를 해놓고 예. 나중에 이제 이런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공시 리포트가 발생했던 시점에 거래소들 사이에 굉장히 큰 자산 이동이 있었다라는 예. 이야기들도 이제 커뮤니티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이 이런 어떻게 보면 공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피해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FTX 사태의 전말과 현재까지의 추이, 블록미디어의 최동력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유니스트 조원경 교수와 함께 글로벌의 다양한 이슈를 알아보는 이슈피디아 시간입니다. 조원경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만에 1,3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 11일 기준이죠. 코스피도 3.3%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오늘 조원경 교수와 함께 경제 5대 위험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교수님이 아마 키워드를 A, B, C도 E로 만들어 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아니고요. 네. 리보라고 해가지고 그 알죠? 영국, 예, 저희가 라이브 보통 뭐 채권을 뭐 해외에서 발행할 때 예. 리보 플러스 얼마 가상금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그 채권을 발행하거나 어떤 파생 상품 거래를 하거나 뭐 이런 데에서 기준이 된 금리고 또 영국이 국제금융시장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리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 L이 이제 런던이니까. 그 런던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그 뉴욕으로 갔지 않습니까? 영국은 대부분이. 졌죠. 예, 그리고 지금 파운드화도 되게 약세고. 그 이전에 이제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또 이게 리보
리보가 이제 신뢰성을 잃었어요. 예, 리보가 이제 20개 은행들이 이제 그 오버나이트 레이트, 그러니까 단기로 이렇게 초단기로 돈을 빌릴 때 쓰는 어떤 금리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제 리보가 20개 은행이 써내는 것을 이제 평균적으로 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12년 정도쯤에 돼서 몇 개 은행이 담합했다는 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높게 써내거나 너무 낮게 써내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리보를 이제 폐지 수준으로 가고 있고 리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리보라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런던 은행 간의 금리, 네. 교환 금리가 리보인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때문에 폐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네. 이게 그래서 그러니- 이제 올해부터 공시가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미 계약한 리보에 맞춰서 이제 뭐 계약한 그 거래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래들이 이제 올해부터 체결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청산을 2023년 7월 1일 이전, 그러니까 6월 말까지 다 청산해라.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리보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그 계약은 모든 것이 이제 그 전에 청산되고 리보는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제 계속 주고받는 금리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약간 고인물이 되어서 리보가 이제 2023년부터는 없어질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은 이제 그 리보 이제 은행 간의 어떤 대출하는 그 수단이 그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예. 이제 은행 간의 어떤 거래 말고도 예. 뭐 CD라든지 RP라든지 뭐 제가 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다양한 방법의 어떤 그 자금 조달 수단이 익숙 상태에서 리보의 어떤 불신이 리보 폐지의 어떤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A, B, C, D, E가 아니라 리보가 어떻게 말하면 위기, 위기다. 리스크이기 리스크다. 때문에 리보라고 이렇게 예. 앞에 그래서 글자를 이제 따왔구나. 사라질 운명에 대한 굉장한 은유적 표현이다. 네. 그러면서 오늘 경제 위기 5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되게 저한테도 벅찬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5개를 다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설명할 수 있을까? 네, 그 먼저 걱정이- L부터 보겠습니다. 예. L L. 보여주시죠. 아, 유동성. 아, 예. 유동성 저희가 이제 불일치. 그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레고 그 랜드 사태가 네네. 뭘까? 그다음 한국생명 사태가 뭘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레고랜드 사태는 지방채를 뭐 안 갚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 근데 물론 이제 내년에 그 레고랜드 뭐 그 원래는 그 지사님께서 그 레고랜드 그 주변 땅을 매각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상환하겠다 이런 거고, 뭐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저도 이제 지방에서 이제 울산에서 경제 부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 타당성은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네네. 그것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레고랜드가 굉장히 큰 땅이었고 큰 어떤 놀이동산이었고 네네네. 세계에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고랜드 10개 중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과연 강원도에 유치해서 그것이 계속 흘러갔었을 때 이게 과연 바이업을 할까? 그 실제적으로 이게 놀이동산이 잘 운영되어서 수익이 날까? 이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라는 것은 또 하나의 신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째 보면 주제가 신뢰예요. 그렇죠. 리보도 신뢰의 문제였고, 지방채도 하나의 내가 지방이 언제 보증을 쓰든 어떤 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아르헨티나와 같이 뭐 국채가 디폴트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레고랜드 사태가 시장에 어떤 자금 경세가 일으켰고요. 네네. 결국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이제 리퀴디티 미스매치라는 게 유동성 불치. 불일치잖아요. 네네. 우리 어떤 것은 자산이 자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라는 것이 내가 빌려주는 돈이잖아요. 빌려주는 돈은 장기로 빌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부채는 이제 예금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네네. 요즘 같은 뭐 시기에는 보면은 예금 자꾸 갈아타잖아요. 네, 그리고 단기로 갈아타죠. 단기로 갈아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장기로 빌려준 돈하고 단기 유동성하고가 이게 미스매치가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뭐 경우에 따라서 이자율 같은 것들의 어떤 미스매치도 있고 통화 미스매치도 있고. 사실 우리가 뭐 환율이 되게 올랐잖아요. 예.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그 전에 외화 자금을 발행했었을 때 만기가 상환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이제 한국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종 자본 증권. 그 채권이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안에 자본이란 말이 들어가 있고 네네네. 채권이 되게 모순적이잖아요. 영국 자본으로 치지만 증권이다. 자본을 네네. 치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 자산으로 100% 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영구체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조금씩 금리만 갚으면 돼.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는데 이제 관례적으로 이것이 이제 뭐 1년이든 5년이든 최초에 돌아오는 시기에 갚는 것이 원칙적이었어요. 그치 갚지 않으면은 스텝업 조항이라 해서 더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가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한국생명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번에 콜옵션 그러니까 상환 권리 하나 걸리잖아요. 상환할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고 이제 한번 국제금융시장에서 조사를 해보려고 했더니 또 여의치가 않았죠, 사실은. 네. 원래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관례적으로 상환해야죠. 그 콜옵션을 행사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빌렸으니까 이거 빌리는 사람들한테 이자를 갚고 이 채권을 이제 상환하는 돈을 상환하는 것이 이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룰이죠. 룰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걸 안 한 거잖아요.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결국 이제 콜옵션을 행사했고 뭐 제가 여의치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가져올 파장이죠. 파장이 엄청 네네. 컸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이제 채권 안정 기금 50조 하고 또 이제 또 그 금융지주사들이 95조인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45조를 네. 그 가지고 이제 네네. 불을 꺼겠다. 네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자 여기 살짝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바라봐야 될 게 그 기업 대출이 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네네. 우리 가계부채가 많은 건 알지만, 네네. 자 여기서는 이제 기업 대출이 이제 급증하는데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은 1월에서 9월까지 기업 대출이 전년보다 89조 8천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IIF라고 국제금융연합이라는 게 이제 국제금융협회라는 게 있는데 그 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국 기업은 전년보다 6.2%가 증가되었다. 그래서 그 이제 베트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 기업 부채 증가율이 네네. 높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저희가 가계 부채나 이런 거 가지고 은행들이 장사를 했잖아요. 네네. 기업보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기업은 이게 되게 무섭거든요. 기업은 이제 한 군데다 탁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희가 이제 유동성 경색과 유동성 불일치 기업 그 금융 부채의 어떤 증가 이런 것들 다 보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런 유동성의 어떤 문제가 금융위기로 안 가도록끔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정부의 조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이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진짜
시스템 위기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L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불일치 때문에 사실 뭐 흑자도산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당장 돈을 벌고 있지만 빚을 못 갚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위험 요인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PF 대출 관련해서 이제 ABCP라 해가지고 Asset Backed 자산 Commercial 그 페이퍼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많은 이제 풀로 해가지고 이제 그 보험사나 정권사나 이런 데서 네네, 많이 팔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고 또 이게 이 ABCP 금리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의 어떤 PF나 브릿지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자금 경색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았고 이런 돈들을 가지고 정부 조성한 돈들을 가지고 사는 문제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리스크였다면 L 다음에 나오는 I. I는 뭘까요? 네. 아이 한번 보죠. I는 이자네, 이자율이군요. 이자. 네. 역시. 그러니까 뭐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했고요. 네. 뭐 주식시장이 뭐 12월 연준의 어떤 결정이 좀 작아진다는 의미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죠. 기대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랠리를 했는데 예. 그게 바람직한 건지 그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주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맞긴 하지만은 저 주식이라는 거하고 경제라는 건 다른 거고 네네. 항상 수급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뭔가 하면 쇼커브리지로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한국은행이 곧 11월 달에 11월 22일인가요? 24일이요. 24일일까요? 예, 11월 24일 날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번에는 0.5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제 지금 또 0.25라고 얘기하는 네. 쪽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건 왜 0.25가 되느냐? 이제 물론 이제 각 나라들이 기존에 이제 저가 이 프로 진행할 때 보면은 그 뭐 미국이 0.75 밟는데 다른 나라도 1% 밟은 데도 있어요. 캐나다도 밟았고 그때 또 어딘가 했더니 스웨덴도 밟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따라 안 할 거야. 우리나라 좀 힘들어. 뭐 이런 입장들로 많이 선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미국에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리면은 사실 힘들잖아. 네네. 이것도 지금 또 자본이 유출되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IIF에서 이제 35개국에 대해서 이제 가계 부채를 조사한 거 보면은 2분기에 0.2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GDP가 이제 102.2란 말이에요. 네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게 102.2가 하면 100%가 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러니까 GDP보다 가계부채가 가계부채가 더 많다는 많다는 거죠. 거예요. 이게 외환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외환위기 때 언제냐? 그럼 48.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보면은 기업 빚이 많은 거였잖아요. 기업 빚이 많았죠. 예. 그리고 가게는 튼튼했고 네. 저축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안 힘들다 안 힘들다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취약차주라든지 한계에 몰려 있는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게 그 DSR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 Debt Service Ratio. 결국은 뭔가 하면은 원리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가 벌었는 소득에서 원리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 원리금을 갚고 남는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 확 줄었죠. 확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 이제 소비도 안 되고 다 안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세금 내고 원리금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 빨을 수밖에 없는 네. 분, 아무것도 뭘 살 수 없는 분 이런 분들이 120만 명 정도로 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와서. 그리고 그냥 최저 생계비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19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 저희가 이제 뭐 그 또 저기 뭐 그 20, 30대 연끌족, 비투족 되게 집을 많이 사고 또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잖아요. 네. 뭐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래서 정부가 굉장히 맞춤형 지원도 하고 뭐 안심 전환 대출해서 뭐 이렇게 그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건데 이게 좀 실효성이 없는 게 또 6억 이하인 집들. 네네. 근데 보면 서울에는 대부분이 6억 또 넘잖아요. 내년에는 뭐 9억 된대요. 내년 9억 된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이게 진짜 제가 좀 전에 막 웃었지만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했었을 때 이제 지금 또 60대 이상인 분들의 어떤 부분들도 좀 비중이 전체 가계
대출 비중에서 좀 늘어나요. 이제 이거는 고령화 현상 때문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이게 문제되면 이제 소비가 문제되고 맞아요. 또 성장이 문제된다. 네.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은 B가 되겠네요. 네, 리뷰에서 B 봅시다. 보겠습니다. 자, 무역 수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항상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분위기 안 좋죠. 분위기가 이제 그 무역 수지 문제가 10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67억 달러 적자에서 해서 이제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원래 우리가 연속. 예.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근데 더 문제는요. 저희가 이제 수출을 한 23개월 정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그게 꺾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뭔가 하면은 그 뭐 중국 제로 코로나 뭐 이렇게 해서 중국 경기도 안 좋고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고 또 반도체 가격이 대부분 우리는 또 큰 걸 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또 저희는 이제 에너지를 또 수입하다 보니까. 수입하고 또 거의 수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환율이 내려갔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들은 항상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금융 뭐 배울 때 뭐 이게 되게 어떤 조건이 굉장히 주어진 거기 좀 제한적으로 주어진 건 하긴 하지만은 제이커브 효과라는 거 들어봤죠. 무역 수지 보통은 뭐 이제 그러니까 통화가 이제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고 환율이 올라갔을 때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처음에는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이제 나중에 개선된다. 그래서 제이커브 효과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하려면은 장기적으로 마샬 러너 조건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입을 하면은 상대방 쪽에서는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수입을 하는 쪽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좀 싸졌네 해서 많이 살 수 있고 또 우리는 수입을 하면은 우리가 통화가 약세됐으니까 비싸졌네 해서 줄여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마샬 러너 조건이 이제 그래서 탄력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수요의 뭐 가격 탄력성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네. 경제학 시간에. 그게 이제 일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없고. 근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반도체하고 그냥 두 개 에너지 이거 보면은 네. 딱 그냥 우리가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침체됐으니까 네. 가격이 떨어지는 맞아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글로벌 금융 안정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외환 보유액이 있지만 외환 보유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안정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유지하는 길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B를 뽑아봤고. 뽑아본 겁니다. 예. 네. 그럼 O네요. O 다음은. 이거는 정말 제가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네. 5 나와주세요. 예. 자, 이게 뭐 공급망 관리 최종 이것도 어렵다. optimization of supply chain management. 이거 정말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면은 예. 제가 뭐 여기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결국은 2008년도에는 저희가 그리고 저희는 보호무역주의로 큰 나라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또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어떤 자유무역의 시대가 되었던 거고 지금 이제 분절화된 세계와 이제 분절화된 공급망 뭐 이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물건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전후방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는 무역을 먹고 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큰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일본의 어떤 부품 네네. 문제라든지 또 중국의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저희가 나름대로 또 소부장해서 또 좀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던 것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지금 미중이 무역 전쟁에서 기술 패권 전쟁으로 네네. 넘어가고 지금 IRA나 여러 가지 법들 같은 것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뭐 반도체 동맹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슬기로 캐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시간을 버는 부분들 같은 거 유예해 준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라 보면은 치프라는 협의체를 우선 삼아서 잘 이렇게 협력해 나가고 미중 간 경제가 대립이 이제 장기간 이어질 경우를 상정하고 우리에게 네. 주어진 유예 시간에서 특단의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 그럼 R은 지금 바로 보자면 리얼 이스테이트 마켓 크래시에서 부동산 시장 붕괴인데 이거는 당연히 위기일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되면 크래시는 좀 사실은 좀 심하게 쓴 거고요. 네네. 짧게 네, 보겠습니다. 저렇게 되면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전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이 가계에서 차지한 비중이 작년 말에 보면 56.8이에요. 근데 이거는 주택 관련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신용 대출을 포함할 경우에는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결국 주택 시장과 연계된 가계 대출이 한 67%까지 상승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LTV 좀 완화하잖아요. 네네. 예. DSR은 그냥 묶어두는 상태로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이 부분이 연착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경착륙을 한다 했을 때는 어떤 뭐 이게 은행권에서 그쵸.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누구는 이제 집값이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요것만 하나 그냥 말씀드리면은요. 2020년쯤에 주택이 많이 거래되었고요. 네네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2021년에는 가격 없이 올라갔고 2022년에는 지금 가격이 없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거래가 없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 자체를 이제 저희가 좀 유심히 바라보고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전망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제 5대 위기에 대해서 리보로 오늘 조은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슈피디아 해봤고요. 조은경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